최근 한 평론가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의 흥행은 한국 영화의 위기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충분히 올라왔을 테고 솔직히 애국심이나 영화판이 어렵다는 호소로 뭔가 변화를 기대하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니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뤄보고 싶은 이야기는 일본 애니의 흥행은 오히려 한국 영화관의 기회가 아닌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국 영화와 한국 영화관은 밀접한 사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막말로 한국 영화가 모조리 망해도 한국 영화관은 해외 작품들 수입해서 거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운영될 수 있어요. 물론 한국 특유의 수직 배급에 의하면 한국 영화가 흥행하는 편이 영화관이 가져가는 수익도 늘어나는 케이스가 많겠지만 티켓 값이 비싸다는 영화인들의 호소에도 영화관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니 이들의 입장이 한마음 한뜻이라 볼 수만은 없는 상황. 실제로 메가박스의 경우 올해 3분기 보고서는 프랑켄슈타인 등 공연 실황 콘텐츠 확장, 귀멸의 칼날 굿즈 프로모션 상품 판매, 플러스 M 배급작 얼굴의 흥행으로 수익 확대 기여 등으로 보고서에 적혀있지만 110만 관객을 기록한 얼굴의 흥행이나 공연 실황보단 일본 애니의 영향이 더 크리라 봅니다. 특히나 메가박스는 이미 기존에도 룩백의 단독 배급이나 후지모토 타츠키 17에서 26의 선행 배급 및 각종 일본 애니의 단독 개봉을 도맡는 등 소위 말하는 덕후 장사를 제일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 영화는 위기지만 영화관은 어떤 전환의 기회를 맞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한국 영화와 관을 분리해서 보자고요. 굳이 분리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 영화 티켓값이 아까워서 못 보겠다 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잖아요. 한국 영화가 수준 미달인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가격이 비싼 건지 그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해보자는 의도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 한국 영화는 만드는 대로 최대한 개봉을 다 하는 거고 외국 영화는 거르고 걸러서 잘 될 작품만 들어오는 거니 제발 댓글서 국가 끝나누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현 상황을 보면서 개선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지 여러분 혐오 정서 키우자고 만드는 영상 아닙니다. 그리고 제 기획 영상들이 매번 그렇듯이 스크립트를 짜고 자료 분석을 하는 저 자신의 의도는 분명 존재하니 필터링 하면서 들으시고 그러면서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끔 결말은 가능한 열어두는 형태인 점 참고 바랍니다. 우선은 현재 한국의 티켓값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반관은 평균적으로 14,000원에서 15,000원, 특별관은 18,000원부터 플러스 알파 좌석이나 관에 따라 더 올라갑니다. 한 예로 이번에 다른 유튜버들이랑 위키드포 굿을 보러 갔는데 평일 롯데월드타워점 슈퍼플렉스관에서 F열 이후부턴 인당 24,000원, 3명이 총 72,000원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영화값이 아깝지 않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도 영화값 벌러 알바 다닌다고 할 정도였고 지금은 아예 영화로 돈을 버니까 더더욱 아깝다고 하면 안 되는 입장이기도 한데 2만 원을 넘겨서 3명이서 7만 원 나온 거 보니까 심리적 부담감이 확 들더라고요. 저도 이런데 일반적으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비싼가? 미국과 일본을 한번 비교해보려고 해요. 가장 많은 영화관을 보유한 AMC 기준은 성인 평일 저녁 일반관이 14.29달러, 한화 약 21,000원 정도고 IMAX관 같은 경우는 LA 기준 28달러 정도거든요. 41,000원 정도 합니다. 물론 IMF에서 발표한 2025년 1인당 GDP는 미국이 89,599달러, 한국이 35,962달러로 약 2.5배의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곧 다룰 일본의 GDP는 34,713달러로 한국과 굉장히 근소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본의 티켓값을 더 자세히 다룰 거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벌이 대비 미국이 한국보다 싼 편이긴 해요. 물론 그렇다고 저값 그대로 영화를 봐야 하냐? 영화관 멤버십 제도도 이따 설명할 테지만 라면 먹고 갈래 대신 넷플릭스 보고 갈래가 유행이라는 미국도 집에서 넷플릭스 보지 않냐? 예, 실제로 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회복이 안 됩니다. 10%에서 35% 정도 감소된 관객수를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관객수 감소는 분명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단지 언제나 유행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한국은 이게 좀 더 심할 뿐입니다. 하여튼 2024년 기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엔 2억 2,268만 명, 2024년은 1억 2,313만으로 약 54%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현재 대본 작성 중인 11월 22일 기준이긴 하지만 2025년은 총 8,870만 명으로 12월에 크리스마스 1,000만 영화가 터져주지 않는 이상 절망적인 감소율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2025년은 그나마 캐리해주던 1,000만 영화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전체 관객수 1위이자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1위를 갱신한 560만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충분히 선방한 체인소맨 레제편의 320만은 중요한 지표긴 합니다. 관객수 회복력이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일단 넷플릭스 가격을 볼까요? 광고용 월 7.99달러, 스탠다드 월 17.99달러,
프리미엄 월 24.99달러, 한국 광고형 월 7,000원, 스탠다드 월 13,500원, 프리미엄 월 17,000원. 확실히 한국이 넷플릭스 가격 경쟁력이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이 차이를 전부 설명할 순 없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회복세로 봤을 땐 감소치지만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극장 체인인 시네마크의 경우 관객 수를 약 90%까지 회복시키는 성장세를 보였거든요. 뭐가 달랐을까요? 먼저 시네마크엔 영화 멤버십 제도가 있습니다. 주나 등급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11달러로 매월 영화 티켓 한 장 무료, 팝콘 음료 20% 할인, 온라인 예매 수수료 면제, 무엇보다 가장 큰 건 무료 티켓 2월이 가능합니다. 연 25회 방문, 올 티켓 60장 구매 시 플래티넘 등급이 되어 무료 티켓이 2장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다른 체인은 이런 게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체인인 AMC 역시 A리스트라는 멤버십 제도가 있습니다. 역시 주마다 정책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월 25달러를 내면 주 4회 영화를 무료로 제공하며 여기엔 IMAX 같은 특별관도 포함됩니다. IMAX 한 장 티켓 값이 28달러 정도 하니 무조건 멤버십을 끊어두는 게 이득이겠죠. 시네마크보단 다소 비싸지만 주 4회 무료 관람은 상당한 메리트입니다. 기사는 이런 멤버십 제도에 더해 여름영화 클럽하우스에서 할인된 가족 패키지를 제공한다든가 아이들을 위한 시네마크 캠프 등을 운영하는 등 덜 비싼 가격과 가족 친화 정책 등을 이용해 시네마크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것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투오나 이온 등의 기업은 6회 관람 시 1회 무료 정책이 존재하고 최근엔 다양한 이유를 붙여 할인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프랜차이즈의 멤버십 제도가 코로나 이후에 출범한 것은 아니나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시장에서 다들 개선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극장이 불황이면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한국에선 통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쿠폰이나 문화의 날 외엔 할인 행사 찾아보기 힘들고요. 행사는 사실상 스쿠, 빵티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건 제대로 된 이벤트라고 보긴 어렵죠. 멤버십 제도? 언감생심이죠. 티켓값은 점점 오르는데 직원들을 잘 나가며 을씨년스런 극장만 우리를 반기는가 하면 특별관 포스터조차 주는 둥 마는 둥 개봉 첫날부터 소진이 떠있는 건 이제 어색한 풍경조차 아닙니다. 물론 이런 서비스 때문에 볼 영화를 안 보진 않습니다. 결국 영화를 보러 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좋은 영화죠. 오늘의 주제인 일본 애니의 흥행은 한국 영화관의 기회인가? 역시 가격적인 이벤트가 없어도 좋은 작품은 관객을 영화관으로 부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떨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면죄부가 되진 못합니다. 왜 가격은 점점 오르는데 만족도는 점점 내려갈까요? 물론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티켓값을 내리는 거지 꼭 그렇게 접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앞서 얘기했던 일본의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의 영화관 상황을 보겠습니다. 25년 9월 1일에 발행된 TDB 비즈니스 뷰가 요약 중인 일본 영화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4년도 국내 영화관 시장은 2,775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3.3% 감소하며 4년 만에 축소됐다. 메가히트작의 부족이나 외화의 편수 감소, 동영상 전달 서비스의 침투가 주된 요인. 실적으로는 중수, 기업 비중이 26.5%에 그쳐 적자가 44.8%로 확대됐다. 2025년도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의 주목작에 따라 전년 대비 미증된 2,800억 엔 안팎이 예상된다. 2020 코로나 이후로도 4년 만에 단 3.3%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업 비중이 감소하며 적자가 늘어난 부분은 존재하지만 코로나 이후 직격탄을 맞은 한국과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물론 일본은 원래 인구 대비 관람객 수가 높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도 영화관의 유동인구는 영화에 꽤 관심이 있는 콘크리트층이 두터웠을 거란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정말 OTT의 문제라면 한국과 유사한 매출 감소가 눈에 띄어야 할 텐데 전체 시장의 규모는 비슷한 편입니다. 물론 한번 짚고 가자면 전 일본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일본 전문가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비교하기 위해서 공개된 데이터를 가져올 뿐 이 정보들엔 누락된 점이나 틀린 점이 존재할 수 있는 점 참고하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코픽처럼 극장별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확인된 바로는 일본은 전체 매출이나 관객 수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극장별 점유율 같은 디테일한 데이터는 따로 공개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OTT의 등장 이후로도 드랍률이 낮을까요? 일단 현재 업계 선두는 도호와 이온 두 그룹으로 보이는데 도호에서 예매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유행은 아무래도 주토피아2겠죠. 평일 장소는 도쿄 시부야에서 주토피아2를 보겠습니다. 1위 작품이고 1위가 될 게 자명했을 작품임에도 상영이 크게 몰리지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중간에 멘트를 보면 시내 마일리지 회원은 1,300엔이란 멘트가 눈에 띄네요.
너무 앞자리는 불편하니까 중간 자리쯤으로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할인 없이는 약 2,000엔 정도 들지만 다양한 할인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시내 마일리지 회원이라면 화요일이나 특정 상황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 멤버십의 경우 일본은 미국보다 적은 혜택, 적은 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호의 경우 첫 가입 시 연 500엔, 갱신 시 300엔, 로슨 유나이티드 시네마는 연 600엔, 이온 시네마는 연 400엔의 비용을 내면 1,800에서 2,000엔 정도의 표준 티켓 값을 1,100에서 1,300엔 정도로 할인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3, 4 모두 멤버십 회원의 경우 6회 관람 시 1회 무료 혜택이 적용되어 있으며 일반 회원보다 예매 오픈이 3시간 먼저라는 점이 눈에 띄네요. 이 정책은 2026년부터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나 2025년 현재는 이런 혜택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멤버십을 이용해 충성 고객 확대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GDP 대비 미국과 뺨치는 티켓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니 일반 티켓 값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멤버십 제도와 할인 날짜를 맞춰 활용하면 10,000원에서 13,000원 정도의 가격대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 멤버십 제도는 범용적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받기 쉬우니 일반 티켓 값에 대한 거부감도 다소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구독 시스템이 문제다. 미국과 일본은 영화관에도 구독 시스템과 유사한 멤버십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런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박스는 굿즈 판매로 활로를 찾았지만 롯데시네마는 10년 이상 근무자 전원에게 희망퇴직을 받고 있죠.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면 뭐라도 시도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티켓값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0원, 2,000원 떨어뜨려선 이 반감을 해소할 수도 없을 것이고 반대로 영화관에서도 2,000원 이상 티켓값을 내리는 건 장기적으로 피하고 싶은 상황이겠죠. 물론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는 14,000원이란 비용이 이 정도로 높은 드랍률로 이어질 문제까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적인 문제 해결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봤던 게 좀비딸인데 현 시점에서 귀멸의 칼날 560만, 주토피아 2 400만, 레제편 340만 등 좀비딸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흥행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충분하다면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오타쿠는 일반 관객보다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적다는 것은 감안해야 할 겁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뽑아내는 건 전적으로 운에 달린 수준이란 겁니다. 결국 귀칼, 체인소맨 같은 작품의 질은 좋은 원작과 그걸 뛰어난 기술력으로 시각화하는 애니메이션 팀의 협업으로 인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 안 키우죠. 원작 존중에 충실한 시각화, 실력도 없는 감독, 각본가가 남의 작품으로 자아 실현하는 개판이나 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원작에 대한 존중도, 관객을 경탄하게 할 기술력도 현재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제 배우의 연기에만 기대고 기술력과 연출 개발은 경시하는 상황 얘기까지 깊게 들어가야 하니 이 부분은 깊게 안 들어가고 귀멸의 칼날 효과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재현할 수는 없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 쪽으론 불가능해 아깝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 자체가 극도로 가물어 있고 한국 작품에 대한 소비 역시 경직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유아용 3D 작품을 제외하곤 한국의 애니메이션 기본은 0에서부터 쌓아나가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청이 아닌 원청의 부재, 한국 성우에 대한 불호, 애니메이션화할 안정적인 원작의 공백. 이미 유명한 웹툰의 애니화는 몇 차례 이루어졌지만 국내에서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원작에 좋은 평가를 받은 퇴마록이 50만을 간신히 찍었죠. 이제 단순히 영화만으론 화제가 되기 어려운 시대가 오기도 했고 퇴마록은 서브컬처 향은 아니니까요. 서브컬처 게임이 중국 회사도 굳이 일본 성우를 기용해서 일본어 대사를 치는 이 상황에서 블루아카이브의 김용하 PD 같은 감독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한국 제작 환경에서 소비자 입맛에도 맞는 정통 서브컬처 콘텐츠를 빚어내지 않는 한 국내에서 팬층을 만들어 극장에서 터뜨리는 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딱 이 서브컬처에 맞는 팬층을 지닌 블루아카이브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그래도 일단 성공 요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체인소맨 레제편의 흥행은 역설적이게도 영화관에서 단독으로 보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흥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통상은 반대입니다. 국내에 개봉한 많은 극장판 애니메이션들, 예컨대 일본서 200억엔의 상당한 흥행을 한 원피스 필름 레드는 국내 관객 20만, 국내 인지도가 높은 스파이 패밀리 극장판이 28만입니다. 그나마 이쪽 방면에서 선방을 해온 수치가 꾸준히 60만 정도는 뽑아주는 코난 극장판이었습니다. 10위 이내에 원작을 봐야 하는 작품이 귀칼 2개, 슬램덩크, 체인소맨인데 무한열차 2020년 이후 나머지 3작품은 2023년 이후에 세운 수치입니다. 즉 그전까진 일본 애니메이션의 극장 흥행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었죠.
원피스나 스파페 같은 극장판들은 보통 원작 만화는 알고 있어야 하면서 메인 스토리에는 영향이 없는 번외편에 가깝습니다. 극장판은 따로 시간과 돈을 들여봐야 하는데 중간에 극장판으로 메인 서사를 진행하면 극장판을 보지 않은 입장에선 중간이 붕 떠버리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에피소드거나 평행세계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틀을 처음으로 깬 무한열차부터 시작해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귀멸의 칼날 무한성, 체인소맨 레제편 4편 모두 메인 스토리를 영상화했습니다. 평소에 인기는 검증된 작품이란 보증이 되고 팬층이 초기 관객 수를 책임지고 뛰어난 퀄리티로 입소문이 나면 원작을 뒤늦게 따라잡아서라도 보고 극장판을 소비하는 일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분석 영상에선 스즈메의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 등 좋은 작품이 장기 상영하며 관객 수를 확보하는 기현상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무한성, 레제편의 흥행은 좋은 작품이 좋은 결과를 내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TV로 인지도를 쌓고 극장에서 터뜨린다. 한국 애니는 불가능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는 한국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극장판인 SP를 도입해보는 거죠. 외단된 SP 사례인 나쁜 녀석들 더 무비의 경우 평에도 불구하고 관객 수 동원은 450만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여러 불안 요소가 있는 영화와는 다르게 같은 작가, 같은 배우를 쓰면 퀄리티가 유지될 확률이 더 높죠. 물론 현재 한국 영화계가 관객이 경탄할 정도의 영화를 만들 수 있냐와 넷플릭스로 치솟은 배우들 몸값을 대응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최소한 드라마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상황이니 꼭 내수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관객들에게 깔린 한국 영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적당한 품질의 SP만 나와도 극장가의 활기가 도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한국 극장의 상황을 알아보았는데요. 코픽 기준 2019년 대비 극장 박스오피스 국가별 회복률이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처참한 수준인 한국의 53.2%는 많은 바를 시사합니다. GDP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티켓 값이 2만 원을 넘는 일본은 90%를 회복했는데 한국은 그게 되지 않는다. 지금 저 국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코로나를 겪었고 중국을 제외하면 모두 넷플릭스가 서비스하는 국가입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탓, OTT 탓하며 시선을 돌릴 건가요? 이제는 배달의 시대가 되었지만 망하는 식당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거부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 14,000원이 지금 우리의 생활 수준에 지불이 불가능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음은 올해의 흥행 리스트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짓자면 한국 영화관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배우들의 티켓 파워도 약해졌고 마블이라는 강력한 프랜차이즈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이상 흥행을 담보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전망적으로 박리담회가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CJ의 튀르키예 투자 실패 같은 사안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티켓 값의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해요. 단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데이터를 언급할 때 이질감이 드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나라는 극장별 티켓 값이 차이가 난다는 점이죠. 경쟁은 고사하고 다 같이 담합이라도 한 듯 가격을 맞추고 서비스질을 내리고 있는 극장가들이 첫 번째 문제. 제 채널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 한 편 한 편에 대해선 비판을 해도 한국 영화의 필요성엔 늘 긍정적인 편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심사위원도 캐치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기생충의 디테일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한국 영화이기 때문이죠. 역대급 평가를 받으며 3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시너스, 죄인들이 국내에서 고작 7만 7천 명의 관객에 그친 건 이게 너무 미국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22년 만에 실사 영화 100억엔을 돌파한 국보가 국내 17만 관객에 그친 건 가부키란 소재가 주는 거리감 때문이겠죠.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 문화가 반영된 영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한국 영화 전체에 대해선 최대한 응원하는 스탠스를 가졌는데 어차피 한번 욕먹을 각오한 거 시원하게 욕먹겠습니다. 발전도 도전도 없는 한국 영화의 수준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000원의 가격대가 비싼 게 아니에요. 지금의 한국 영화 대부분은 5,000원을 주고 봐도 아까워요. 혹시나 해서 언급하자면 횡성형 AI로 만든 중간계 같은 영화는 도전으로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영화 길이는 1시간에 퀄리티는 쓰레기 수준인 이건 도전이라기보다 찔러나 보자 수준의 장난질이니까요. 이건 분명히 말해둘게요. 일단 제가 보는 모든 영화를 커뮤니티에 올리지도 않지만 그 이전에 제가 한국 영화를 다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편협한 제 시선입니다. 올해도 보스 안 봤어요. 추석에 나오는 조폭 영화가 어떤 맥락으로 흘러갈지 보이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돈을 쓰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꼭 보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영화들이 이래요. 포스터와 시놉시스만 봐도 이미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한국 영화는 정통 코미디 영화를 찾아보기는 극히 힘든데 한국 영화만큼 농담과 말장난이 들어가는 시장도 없습니다. 도대체가 진지해지는 꼴을 못 봐요. 왜?
이게 대중적이고 흥행하니까. 무거워질 수 있는 작품도 가볍고 대중적으로 만들어주니까 이 영화고 저 영화고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농담이야 영화의 한 요소죠. 그런데 영화 전체의 만듦새도 비슷합니다. 뻔한 스토리, 뻔한 액션. 그저 배우의 차력쇼에 기대는 감정씬 한두 개. 영화 제목만 바뀌고 배우 진조차 그 배우가 그 배우인 돌려쓰기. 상업영화만 이러냐? 아니요. 저는 독립영화도 싫습니다. 벌새와 윤가은 감독 이후인가요? 이상한 유행이 생겼어요. 감성적인 연출로 도배해놓은 묘하게 불행한 일상물들이 공장처럼 찍어져 나옵니다. 인디스러운 B급의 도전은 어디로 갔나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벌새나 윤가은 감독의 작품 자체는 좋아합니다. 단지 저게 먹히고 상 받으니까 비슷한 거 찍어내는 영화판이 별로인 거예요. 이런 와중에 영화 여성 가산점이요. 정부가 영화판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요? 잘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스크린쿼터제 아직도 법적으로 명문화해놓은 유일한 국가가 한국인데 뭔 자국영화 보호가 더 필요해요. 운영은 복제하고 찍어내는 산업인데 문화니까 보호는 해야 한대요. 한국영화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한국영화는 장르적 특색도 짙지 않습니다. 그것도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한국영화는 시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호불호가 갈리니까요. 그나마 정치 얘기 좀 다룬다? 비판 대상이 죽고 선악이 뚜렷한 5공화국 전후의 시대만 다룹니다. 그렇게 호불호가 없는 무색무취의 영화만 찍다 그냥 불호가 돼버린 게 현 주소입니다. 이젠 꺼드럭대야 할 체급은 있는데 가진 건 쥐뿔도 없어요. 영상미가 있습니까? CG 기술이 있습니까? 아님 뭐 괜찮은 감독이라도 배출을 하나요? 우리가 가진 건 배우뿐이에요. 그런데 배우만으론 절대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봉준호, 박찬욱, 위대한 감독님들이죠. 이분들 데뷔가 92년, 00년입니다. 이창동 데뷔 97년, 홍상수 데뷔 96년, 최동훈 데뷔 04년, 김지훈 데뷔 98년, 나홍진 데뷔 08년, 류승환 데뷔 00년, 연상호 데뷔 97년, 한재림 데뷔 05년. 그래요. 어쨌든 윤재균 01년, 김용화 03년. 2010년 이후로 데뷔한 주목할 만한 상업영화 감독 5명만 대보라면 저는 못 되겠습니다. 2명은 될 수 있어요.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 굿뉴스의 변성현 감독. 나머지 3명은 댓글 달아주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충무로가 노후화되니 요새 한국 영화에 임박 나오면 정말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오글거린다는 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장면만 나옵니다. 간장 붓고 우유 붓던 쇼리, 철구시대 임박 수준으로 영화계에선 이해할 수 없는 저급한 유행으로 취급하는 게 한눈에 느껴집니다. 여전히 임박은 마이너한 서브컬처예요. 하지만 그런 취급을 해왔던 일본 애니가 어느새 연도 1위 영화가 되었듯 마냥 무시해도 좋은 문화 역시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영화에서 임박은 아직도 기행, 욕설, 자극 정도로만 소비됩니다. 영화에 필요하지도 않은 구간에 삽입해서 돈에 미친 방송인과 도파민에 절여진 채팅들을 비추며 세대 비판에 가까운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임방은 이미 캐릭터 RP, 장기서사, 집단 협업까지 가 있습니다. 단순 저급한 문화로 보기엔 마이너하지만 미디어 콘텐츠로서 방향성을 갖춰가고 있어요. 이 간극이 바로 충무로가 지금 대중문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한 사례입니다. 여전히 형님들 후원 감사합니다. 반쯤 벗은 역캠의 춘방 있죠. 당장 유튜브만 틀어도 바로 찾을 수 있고 숲은 여전히 이쪽이 메이저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상황에서 표면만 핥고 비판한다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건 그 얄팍한 의도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런 트렌드를 50대, 60대 감독들에게 담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건 영포티, 꼰대 이런 편가르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퉁퉁퉁 사우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일까? 이런 유행 뭐가 웃긴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인디씬에선 괜찮은 영화들이 있었죠. 거인, 파수꾼 같은 영화들. 그런데 이것들도 다 배우만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영화계에서 철저히 외부인이기 때문에 내부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시켜주세요. 흥행 실패한 감독에게 갑자기 몇백억 대작을 쥐어주는데 그래요.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처럼 상업적으로는 실패는 했어도 어떤 가능성이 보여서 기획되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영화를 까고 보니 그 감독의 전작의 흔적, 개성은 찾아볼 수도 없는 이상한 영화가 나오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올해 최대 화제작 전독시, 김병우 감독 작품이죠. 물론 사람이 변한다지만 전작인 PMC 더 벙커랑 비교하면 교집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2013년 더 테러 라이브 하나를 보고 300억짜리 전독시를 맡기고 후속작 계약까지 했을까요? 롯데가 배급하는 유명한 원작의 작품, 요즘 핫한 안효섭에 안정감 있게 이민호도 캐스팅했대. 머리가 나쁜 저는 다루기 쉬운 감독 데려다 흥행 공식으로 찍어내는 거라고 밖엔 생각을 못하겠는데요. 범죄도시 시리즈 1편이야 참신했죠.
그런데 4편까지 온 지금 정해진 수순으로 흘러가는 스토리, 효과음 원툴 액션에 레퍼토리 정해진 배우 개그, 솔직히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 평균이 이것만도 못하니까 범죄도시는 팔리고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조차 2000년 3월 1일에 올렸던 지금 이대론 포스트 봉준호는 없다, 한국 영화는 썩어가고 있다 영상부터 이후의 기획 영상마다 매번 해오고 있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왜? 저도 지겨운데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영화관 구독형 서비스 게시뉴스가 나왔네요. 조금만 빨리 올릴걸. 그런데 문체부 주도네요. 홀드백 법안보다는 낫지만 솔직히 이것도 좋은 정책이 될 거란 기대는 크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 한국에도 기존에 구독제 서비스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CGV에서 2022년 CGV 플러스라는 구독제를 운영했지만 15,000원에 월 영화 한 편 무료, 팝콘 할인, 티빙 1개월 쿠폰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구성이었고 크게 체감되는 혜택이 없자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즉 어떻게든 구독제만 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앞선 미국, 일본의 사례처럼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프랑스처럼 아예 월 2-3만 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영화를 볼 수 있던가요? 이게 극장 주도의 사업이 되면 이런 혜택만큼 수익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토피아2와 전독시가 같은 기간 극장에 걸려 있어도 주토피아2가 관객 수 모집은 훨씬 잘 될 텐데 티켓 입장이 아닌 구독제 입장의 경우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겠죠. 티켓 입장 대비 필연적으로 마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장과 제작사가 나누어 부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부 주도의 산업이 되어버리면 혜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냥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좀비 딸 때 지원도 그렇고 사실 지금 있는 문화의 날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저 영화로 먹고 살지만 지금의 한국 영화가 이렇게까지 혜택을 쥐어줘야 하는 문화인지 모르겠거든요. 똑같이 다 죽어가던 한국 게임은 규제니 뭐니 방해만 안 해줘도 감사할 지경인데 좀비 딸 때 대량 지원, 홀드백 법안, 구독제 서비스까지 영화 쪽은 유독 어화둥둥이란 느낌을 받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이렇게 좋게 가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지금의 수준에 이르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도 실리콘밸리 만들겠다 창업에 각종 지원을 붓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 돈만 타먹는 가라 사업이 태반인 현실처럼요. 차라리 한번 망합시다. 대부분의 국가가 할리우드 영화에 지배당하는 오늘날 한국은 국내 영화 지분율이 꽤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영화계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몇백억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데 효율이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기존에 흥행했던 영화들조차 이게 몇백억을 들여서 찍어서 한국 영화의 어떤 한 지표들이 되었는가 하면 전 그조차 의문입니다. 초기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블록버스터의 시초로 꼽히는 쉬리도 그렇고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작품들 생각해보면 당연히 동시기 헐리우드 영화에 비하면 초라할지 모르나 최소한 국내에선 이 자본을 들여서 찍은 이유가 있구나 하는 체감이 됐어요. 영화 잘 찍었다더라. 기대돼. 이게 요즘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사라진 반응인 것 같아요. 그만큼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선 좋은 기획이 필요했고 좋은 영화가 나왔어야 했는데 이게 궤도에 오르고 너무 순항 중이니까 별 되도 않는 기획들이 통과된 게 아닌가 싶어요. 영화계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엄살 중이지만 전독시 같은 작품들 보면 아직 살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영화가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순 없겠습니다만 요샌 타율이 지나치게 낮은 느낌이 있어요. 영상이 산으로 가네요. 일본 애니의 흥행이 극장에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에 대해 시작한 기획 영상이 해외 극장들과 비교 영상이 되고 또 어느샌가 한국 영화 비판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물론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시작하는 기획 영상 특성상 기존에도 어느 정도 이런 면은 있어 왔습니다만 유독 이번 영상은 의식의 흐름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본을 다 끝내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사, 대본, 녹음, 편집을 반복해서 완성하는 영상이다 보니 이런 면이 좀 있고요. 그만큼 제가 한국 영화에 대해 애정도 크고 쌓아놓은 게 많다 보니 요소 면에서 울컥하는 걸 참지 못하는구나 하고 충분히 필터링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하죠. 올해는 애니메이션의 흥행으로 차트가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정말 잘 만든 고퀄리티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영화에 대해선 유독 비관적인 반응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쌓아온 기술력이 없는 한국 영화는 안 된다. 일본 애니는 일반적인 영화와 관객층이 다르다.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강하지 않은 오타쿠층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몇몇 사례만 보고 우리도 따라하자는 이야기 현실성 없다. 한국 영화는 이제 그냥 망한 거다. 받아들여라.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대안은요? 라고 하면 대답 없는 메아리만 울려 퍼지죠. 영화를 잘 만든다는 건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솔직히 SP를 만들자는 제 이야기도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결론을 안 내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는 것도 그래서예요. 서비스의 질을 올리자 극장 주도적인 혜택이 있는 멤버십을 도입하자. 필요하지만 곁가지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발 한국의 할인 시스템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예를 들면 주토피아2 아이맥스는 2만원이었는데 아바타3는 영화가 길다고 23,000원을 받았거든요. 이걸 CGV 홈페이지에 가서 아이맥스 관람권을 사서 아바타3에 적용하면 19,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에다가 근본적으로는 할인의 피로감이 큽니다. 카드에 얼마를 쓰면 조건부 할인이 붙고 어느 통신사를 쓰면 예매 페이지에 들어가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스쿱, 빵티 언제 열리는지 찾아봐서 대기하다 광클해야 되고 왜 할인을 구걸하게 만들어요? 티켓도 통신사엔 도매급으로 싸게 넘겨서 통신사 할인은 할인이 아니라 마진을 남기는 장사였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됐죠. 그냥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혜택을 모아서 멤버십을 만들든 티켓값을 내리든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임은 명백합니다. 왜? 지금의 한국 영화의 수준이 14,000원이란 금액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한국 영화 중에 아이맥스로 보면 훨씬 좋은 영화 있나요? 없어요. 돌비 사운드로 들으면 더 좋은 영화는요? 대사나 잘 들리면 다행이죠. 이 한국 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영화관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타국에 비해 특출나게 부진한 회복세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에 맞는 가격을 앞에서도 어느 정도 했던 이야기니까 이 정도에서 줄이죠. 한국 영화는 바닥부터 다시 차근차근 기술과 특색을 쌓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여기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은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겠죠. 올해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개봉을 앞두고 마블이 부활할 것인가는 영화계의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마블은 지나친 PC 정책으로 영화의 질이 떨어졌었고 최근작들은 PC보단 양질의 작품성에 신경 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장화홍련 같은 영화들은 헐리우드 대비 특출난 기술력이 있어서 인상 깊은 영화가 되었을까요? 그때도 헐리우드는 넘사였어요. 자꾸 100억 대작, 300억 대작, 용 써봐야 100세인 수준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귀칼, 주토피아 같은 작품이 증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기 바랍니다. 좋은 작품이 있으면 가격 상관없이 관객은 극장으로 옵니다. 애니는 서브컬처라 다른 이야기라고요. 결국 그 분야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온 것들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지 일본 애니 좋아한다고 실사 영화 안 좋아하란 법 없습니다. 주토피아 2본 800만 관객이 다 펄이는 아닙니다. 재밌는 영화니까 보러 간 거죠. 지금 한국 영화계는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 란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 가격을 올려야만 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험을 파시던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 Skin likes your skin. Your scent draws me in. Hope you'll leave some behind whenever you go. Your hand seeks my hand.